반갑습니다. 부지건강 박쌤입니다. 한 주는 어떻게 보내셨나요? 다들 바쁘게 지냈고 달라진 게 뭐가 있죠? 일주일 동안 달라진 게 뭐가 있을까요? 실내에서 마스크 벗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첫날부터 마스크를 벗고 다녔는데 사람들이 피하더라고요. 너무 웃기지 않아요? 자기가 마스크 썼으면 됐지 남이야 벗든지 말든지 째려보는 사람도 있고요. 가재미도 좀 봤고요. 가재미 눈을 몇 명 봤고요. 또 이렇게 지나갈 때까지 멈춰서서 이렇게 멈칫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너무 웃긴 것 같아요. 너무 웃기고요. 왜 그렇게 뭐 백신도 다 맞으셨고 그다음에 뭐 마스크까지 쓰셨는데 뭐가 이렇게 두려워하는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 건 다 어디서 온 걸까요? 무지에서 오는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고 두렵긴 하겠죠 사실은. 근데 이제 더 무서운 게 이제 일본에서 아직 이게 기사는 안 났는데 일본에서 지금까지 발견되지 않은 새로운 변종이 또 발견돼 가지고요. 이게 이제 큰 비상이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결국은 매주 말씀드리지만 결국은 우리가 개인 면역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보시면 맞을 거예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도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래도 좀 덜 고민스럽겠죠. 마늘을 많이 먹고 하니까 마늘을 더 챙겨 먹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또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건 그거고 우리 또 이제 공부를 해야 되겠죠. 간만에 이제 신촌에 나와서 촬영을 합니다. 그동안은 계속 이제 집에서 했었는데 좀 나와서 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의사들이 해주지 않는 이야기 두 번째 시간을 할 거고 이제 파트 2입니다. 인간에서 기계로 옮겨간 진단의학 이래가지고 정말 그랬던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좀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나 제 또래들은 어릴 때 병원 가면 전부 의사 선생님들 청진기 꽂고서 일단 가슴 열고서 이렇게 이렇게 심박 소리도 좀 들어보시고 등도 이렇게 대보시고 해서 호흡이나 폐의 상태나 이런 것들을 다 검진을 했는데 병원 가본 지도 지금 10년 넘게 한 번 치과 때문에 한 번 갔었구나. 그거 외에는 가보질 않아서 지금은 어떤지 모르는데 지금 의사 선생님들은 청진기를 별로 안 사용하는 것 같아요. 갖고는 댕기시는데 별로 사용하는 것 같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가 이제 파트 2에서 인간에서 기계로 옮겨간 진단의학 그래가지고 이제 두 번째가 이제 뭐냐면 과잉 진단이라고 돼 있어요. 오늘날 의사들은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온갖 일들을 모니터하고 측정하기 위해 첨단 기술 장비들을 동원한다. 의사들은 질병을 진단하기에 이와 같은 검사에 전적으로 의존하게 되었다. 우리 환자들은 이러한 검사들이 자신의 건강 상태를 명확하게 보여줄 것이라 믿으며 미래의 특정 시기에 우리에게 생길 병까지도 예측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우리의 아이들은 수정되는 순간부터 검사를 받기 시작한다. 가장 최근의 통계로는 수동식 혈압계로부터 초정밀 핵자기 공명량치까지 약 1,400종의 검사가 있다고 한다. 근데 되게 재밌는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검사 장비가 되게 비싸요. 되게 비싼데 그거를 종합병원도 마찬가지일 거고 대학병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개인병원도 마찬가지고 그거를 현금 주고 혹은 뭐 할부로 이렇게 딱딱 사는 게 아니고 대부분 리스거든요. 리스. 빌려서 쓴단 말이에요. 빌려서 쓰면 매달 리스료가 나가야 되죠. 우리가 차를 리스해도 마찬가지고. 그렇다면 기계가 한두 대도 아니고 그 많은 그 기계값 리스를 내기 위해서는 방법은 한 가지예요. 검사를 늘리는 길밖에 없는 거죠. 의료보험이 적용돼서 사실은 진료비 이런 건 거짐 우리나라는 공짜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맹장 수술 한 번 하게 되면 1,000만 원이 들어가요. 의료보험이 없을 시. 그럼 의료보험이 있으면 뭐 싸냐? 그렇지도 않거든요. 의료보험이 없으면 1,000만 원 정도 들어가고요. 의료보험이 있으면 600 정도 들어가요. 근데 우리나라 맹장 수술 얼마 하는가요? 그건 아직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미국이나 이런 선진국들 보게 되면 금액이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으로 들어오죠. 진료받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몇 개월 살면서 의료보험 외국인으로 의료보험 가입하고 사실 불입한 것보다는 많은 혜택을 받고 치료가 끝나고 나가버리는 거죠.
그럼 결국 우리들은 어떻게 돼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 건보빵꾸라는 걸 열심히 세금을 내는 거죠. 그러니까 검사 종류가 1,400가지가 된다고 하니까 이게 책이 나온 지가 좀 된 책인데 그럼 지금은 1,400, 1,500까지 안 갔다 하더라도 더 많이 늘었겠죠. 이게 굉장히 큰 착각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검사 그 자체에도 위험한 약물이나 수술처럼 위험이 수반될 수 있다. 이러한 검사들 중 상당수가 필요 없는 검사에서 위험이 더 커진다. 우리는 검사를 받는 걸 당연하게 생각해요. 제가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매년 이게 홀수 짝수 정해가지고 건강검진 받는 거예요. 사실은 조기검진이 답입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조기검진에서 이미 발견됐다 하더라도 이거는 온몸에 퍼져 있는 거예요. 암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래갖고 정부에서도 말린 게 있었죠. 갑상선 검사. 갑상선에 무지하게 많이 우리나라 제1질병으로 올라갔다가 검사를 강화시키니까 어떻게 됐어요? 지금 많이 수치가 떨어졌죠. 그러니까 불필요한 검사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왜? 1,400가지의 검사를 해야 될 정도 가지수가 많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또 다른 문제점은 현재 시행되는 많은 검사 기술들이 환자의 병력을 듣거나 환자의 눈을 들여다보고 혀의 상태를 관찰하는 문진이나 촉진과 같은 효과적인 방법들을 대체해가는 것이다. 수련의들도 이와 같은 문제에 부딪히는 경우가 흔한데 수련의들은 자신들이 상사들이 꼭 필요한 처방만 내리기를 원한다고 생각하고 처방을 내게 된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상사인 고참 의사들은 수련의들이 특정한 검사를 처방하지 않으면 질책하는데 이는 수련의들에게 검사 처방을 많이 해야 좋은 의사가 된다는 생각을 은연중에 심어준다. 이건 무슨 이제 영국 사람이 지은 책이니까 영국에 해당되고 대한민국은 해당 안 되겠죠. 아마 그럴 거예요. 또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불필요한 수술들을 많이 하잖아요. 사실 많이 하거든요. 근데 왜 그 불필요한 수술들 많이 할까요? 전문의가 되기 위해서는 수술 들어가는 횟수가 필요하거든요. 그 횟수를 어떻게 채울 거예요? 수술을 안 하면. 그 횟수가 안 차면 전문의 자격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안 주어지는데. 그래서 그렇게 그렇다고 꼭 필요하니까 수술을 하겠지만 과잉 수술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검사는 또한 모든 사람들의 거의 비슷하며 사람들은 항상 동일한 상태에 있다고 가설을 정하는 기본적인 오류를 범한다. 이건 정말 웃긴 얘기예요. 개인적인 얘기긴 하지만 혈압 정상이 120에 80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70대이신 어르신부터 그러면 10대 아이들까지도 120에 80이면 다 정상이냐는 얘기예요. 그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140까지는 위험 고위험군으로 관리를 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50대 후반인 제가 130이 되고 140이 되고 80대인 어르신이 130이 되고 140이 되고 똑같다라는 얘기잖아요. 그게 정상이라는 얘기냐는 거죠. 다를 수밖에 없는 건데 사람에 따라 다를 수도 있고요.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컴퓨터에 관심을 가지고 다뤄보지 않으면 의사 역시 머리가 터져버릴 정도의 놀라운 첨단 기술도 문제다. 한 연구에 의하면 거의 대부분의 의사와 간호사들은 산소 포화도 측정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장치는 마취에서 회복되는 환자의 모니터링과 생명이 위험한 환자의 상태 파악이 필수적이다. 근데 이거를 어떻게 작동하는지 원리도 모른다라는 거죠. 사실 의사 선생님들 바쁜데 컴퓨터 원리까지 알아야 되겠습니까만은 예전에는 이런 고민은 없었죠. 그냥 청진기 대고 문진하고 촉진하고 해서 했다는 거죠. 저도 기억이 나는 게 중고등학교 때 이렇게 병원을 가보면 의사 선생님이 다 두들겨 보셨거든요. 청진기로 대보고 그 다음에 손을 놓고 팅팅팅팅 두들겨가지고 등도 확인해 보시고 어디가 아파서 왔냐고 물어보시고 근래에 들어서 안 먹던 거 먹은 거 있냐고 물어보시고 다 했거든요. 근데 요즘 있는가요? 왜 그럴까요? 모니터에서 나오는 컴퓨터로 인한 이런 전자기기에서 나오지 않으면 그 어느 것도 믿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너무 슬픈 얘기인데 사실은 당연하게 받아들여 버렸어요. 어느 순간부터. 왜 그랬을까요? 가끔 이제 좀 과격하게 얘기할 때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해서 병원 가니까 뭐 드러내자고 하더라. 뭐 안젤리나 졸리 같은 경우 그랬잖아요. 유방암이 걸릴 확률이 있으니까 그냥 유방을 다 드러내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뇌종양이 걸릴 위험이 있으니까 뇌를 드러내자고 하면 드러내실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거는 이제 그렇게 얘기도 안 하겠지만 그런다고 한다면 안 한다고 하실 거예요. 사실은. 그게 슬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또 42페이지에 보게 되면 혈압 측정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코네티컷 대학교의 고혈압 및 혈관 질환 주임 교수인 윌리엄 화이트는 혈압계를 의학에서 가장 부정확한 검사 장치라 지칭한 바 있다. 그에 따르면 혈압은 하루에 30mm나 차이가 날 만큼 크게 변할 수 있다고 한다. 사실 혈압이 가장 올라가는 때는 진료실에서 대기하는 동안일 것이다. 아, 참 슬퍼요, 그죠? 그래서 고혈압 약 드시는 거예요. 그 대기하는 사이에 심장박동이 병이 생기면 어떡하지, 혈압이 높으면 어떡하지, 막 이래갖고 이게 막 방방방방 뛰어갖고 측정을 하니까 혈압이 높게 나오는 거죠.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의사의 진료실에서 측정된 혈압이 가장 부정확했다. 그렇게 의사 앞에서 혈압이 인위적으로 높게 측정되어 환자가 평생 동안 혈압약을 복용해야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전문가들도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되게 슬픈 일이지만 현재 사용되는 수치는 정상 혈압을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로부터 수집된 것으로 아직 가설에 불과하다. 가설이에요, 가설. 가정에서 하는 모니터링 시스템 역시 그 정확도가 큰 문제로 남아있다.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자가 측정 장치의 약 5분의 1만이 기준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 얘기는 뭐예요? 기계가 20% 정도의 기계만 정확하고 나머지 80%의 기계는 정확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근데 그 수치를 믿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참 재밌어요. 또 이제 46페이지에 보게 되면 심전도기, 이제 판독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오늘날 심전도기보다 훨씬 더 최첨단 검사가 심에코 검사다. 이것은 조영제와 초음파를 이용하여 심장의 상태를 진단하는 검사다. 그 안전성과 정확성이 인정되어 왔지만 완벽하게 안전한 다른 여러 새로운 기술들이 그랬던 것처럼 최근에 와서 의사들은 이 검사가 생각보다 훨씬 더 위험하며 치명적인 합병증을 가져올 위험도 있음을 알게 되었다. 치명적인 합병증을 갖고 올 수 있는 걸 알게 됐대요. 나중에 아주 재밌는 책을 제가 하나 해드릴게요. 미국의 굉장한 소아과 의사신데 돌아가셨어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국가 프로젝트를 맡을 정도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병원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병이 생긴다고 병원 가지 말라고 하시는 분이세요. 그 책도 한번 제가 풀어드릴게요. 또 그 다음에 이제 48페이지에 보면 혈관조영술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혈관조영술 우리나라 사람들도 많이 하잖아요. 심장에 문제 있다고 한 데는 많이 하는데 조영제를 투여하고 X선을 촬영하여 혈관의 상태를 검사하는 방법이다. 팔이나 다리의 혈관 안으로 카테터라는 가늘고 긴 관을 삽입하여 심장까지 밀어넣는다. 그리고 아이소소르비드 다이나이트레이트와 같은 요오드와 염료를 주입하여 이 염료가 심장의 펌프질에 따라 혈관을 돌게 한다. 그래서 측정을 하는 거죠. 심장이 정상이다, 비정상이다. 이게 혈관조영술인데 혈관조영술 역시 평균 성공률이 낮고 잘못되어 매우 위험한 심장 수술을 받게 하는 경우가 있다는 증거가 많다. 이 검사를 받아서 심장 수술을 받아야 할 케이스가 굉장히 많다라는 얘기예요. 안 해도 됐으면 심장 수술을 안 받아도 되는 일들이 이 검사를 혈관조영술을 받음으로 해서 심장 수술을 받게 될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혈관조영술 결과를 근거로 관상동맥 성형술을 대상으로 결정된 171명의 환자들 중에서 절반 정도가 실제로 수술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이었다. 결국 혈관조영술 검사 대상자로 분류된 환자들 중에서 실제로 검사가 필요한 환자는 4%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4%. 그럼 200명 잡아도 4%면 몇 명이에요? 근데 171명을 다 검사를 한 거죠. 쓸데없이. 그러니까요. 혈관조영술로는 혈류가 막힌 부위와 그 정도만을 알 수 있을 뿐이며 심장의 전체적 기능은 알 수 없다.
예를 들어 혈관조영술은 안정형 협심증과 불안정 협심증을 구분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막힌 부위 정도는 얘가 알 수는 있는데 어느 정도 막혔는지하고 심장 전체의 기능은 알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심장의 기능을 확인하기 위해서 혈관조영술을 한다고 얘기를 하죠. 혈관조영술은 검사 자체의 위험이 수반된다. 검사를 받는 환자 1000명당 2명 정도가 사망하며 최소한 심장 발작이나 뇌졸중을 유발하거나 출혈을 일으킬 수 있다. 자, 아까 카테터를 집어넣는다 했잖아요. 카테터를. 집어넣어서 심장까지 넣는데 카테터를 어디로 집어넣냐면 이 허벅지 안쪽에 혈관으로 집어넣어갖고 심장까지 밀어넣는 거예요. 이 음낭 쪽으로 해가지고 허벅지 안쪽을 혈관 안으로 집어넣어갖고 그 혈관을 따라서 밀어넣는 거거든요. 심장까지. 근데 안 위험하겠습니까? 물론 정 필요하면 받긴 받아야 되지만 과도한 검사는 위험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50페이지에는 이제 X선 검사 얘기가 나오거든요. 아직 완전히 안전한 X선은 없다. 치과용 X선도 마찬가지다. 이온화 방사선이 유해하다는데 이의를 제기할 의학자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조영제 등에 대한 우리의 지식이 쌓이면서 그와 같은 위험성은 더 큰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네. 제가 작년이었나? 발치를 하느라고 치과를 갔어요. 치과를 가서 발치를 해버렸는데 저기를 달라 그랬어요. 납조끼를 달라 그러니까 그때서 주더라고요. 납 모자를 달라. 없대요. 난 치열을 찍어야 되는데 여기다 지금 X선을 쏠 건데 그럼 내 뇌는 어떻게 하냐. 그걸 달라. 조끼 앞치마 줬듯이 그럼 하이바도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없답니다. 그러면 치열을 안 찍겠다 하면 치과 치료를 안 해준다고 하거든요. 그럼 최소한 납으로 된 모자는 써야 될 거 아닙니까? X선 방사선에 내가 피해를 안 보려면. 근데 치과에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도대체? 그래서 뇌암 걸리면 당신네들이 책임져 주냐는 거예요. 그 치과에서. 그러니까 이건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할 문제거든요. 자, 치과에서 치열 찍을 때 어떻게 합니까? 방사선실에 들어가서 밖에서 이 정도 두꺼운 문을 아예 잠궈버리죠. 방사선 못 나오게. 그 안에 난 들어가 앉아 있는 거거든요. 거기다 뇌에 가장 가까운 입 쪽으로 방사선을 쏘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해요? 치과 들어가면 앞니를 딱 물고 있죠. 물고서 벌린 상태에서 방사선 쏘는 거거든요. 근데 납조끼도 안 입어. 납 모자도 안 써. 후쿠시마 가서 후쿠시마 원자력 방사선 터진 데 가서 그 물걸레질 하는 거랑 무슨 차이 있냐는 거예요. 농도 차이라고요? 아닐걸요. 되게 슬픈 거죠. 51페이지에 보면 영국 국립과학학술원위원회에서는 X선으로 백혈병은 1%에 불과하고 모든 다른 암에서도 X선이 원인인 경우가 1, 2%라는 기존의 생각을 재검토한 후 X선의 실제적 위험성은 이보다 4배나 높은 것으로 결론 내렸다. 그러니까 우리가 촬영을 하면 1% 이하라고 저기 지금까지 주장을 했다 치지만 그게 아니고 5배가 높다는 거예요. 5% 정도가 방사선 쐬여서 암에 걸린다는 거죠. 그럼 방사선의 가장 취약한 부위가 어디예요? 갑상선이죠. 갑상선에 문제 생기면 에너지 대사가 안 일어나서 생활을 할 수가 없죠. 나는 치과에 갔는데 나는 내시경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런 결과들이 부수적으로 따라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검사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에요. 검사를 하시되 내가 요구할 건 요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납 앞치마도 달래니까 주더라고요. 그럼 기본적으로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나 파이바도 없고 나 뇌세포 죽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52페이지에 보게 되면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분자세포 생물학 교실의 존 거프먼 교수는 매년 유방조영술 검사를 받는 여성들은 노출되는 방사선 양이 계속 누적되어 일본의 원자폭탄 피폭자들이 받은 방사선 양과 비슷하다고 믿고 있다.
고프먼의 주장에 따르면 여성들의 유방은 매년 0.4 밀리라드의 의료용 X선을 받는다. 고프먼은 이 용량을 일본의 원자폭탄 피폭 생존자들의 경우와 비교해 볼 때 매년 유방암으로 진단받는 여성들의 약 62에서 75%인 11만 4천 명의 경우 X선이 암 발생 원인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말한다. 이 사람 고프먼 박사는 누구겠어요? 캘리포니아 의대 박사죠. 의사라는 얘기예요. 아마 이 사람은 의료계에서 별 인기 없는 사람일 거예요. 우리가 여성들이 유방암 검사를 자꾸 받음으로 해서 유방암이 걸린다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살살 인정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 2년에 한 번씩 받잖아요, 여성분들. 번갈아 가면서. 53페이지에 보게 되면 의사들은 요통으로 고전하는 환자에게 통상적으로 엑스선 검사를 시행하지만 이러한 검사가 도움이 된다는 증거는 없다. 뇌 X선은 뇌출혈을 거의 찾아내지 못하며 그나마 결핵을 찾아내는데 효과가 있었던 가슴 X선에 대해서도 세계보건기구는 시간 낭비일 뿐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필요 없는 걸 하는 거죠. 물론 뭐 100%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55페이지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치과용 X선도 위험을 수반한다. 치과용 X선은 장비를 적절히 다루지 못하는 미숙련 직원이 촬영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재촬영이 필요하거나 방사선 양을 필요 이상으로 높게 설정하는 경우가 생긴다. 아, 참 병원 치과 발차로 갔었는데 갑자기 또 열받네요. 하이바도 못 써서 방사선 쐬갖고 지금 힘들어 죽겠구만. 56페이지 대장이나 위장관 조영술에 이용되는 바리움은 장내에 남아서 굳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계실염이나 궤양성 대장염, 크론병 등으로 대장이 약해진 환자들에게는 대장이 딱딱해진 물질로 막히면 대장 파열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치료받으러 갔다가 대장 파열돼갖고 뭐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척추 조영술 검사는 조영제를 척추각 내로 주사하여 척추에 추간판과 신경근 주위로 흘러들어가게 하는 X선을 촬영한다. 여러 증거를 보면 척추 검사를 받은 환자들 중 상당수에서 지주망령이 발생하여 나아지지 않는 영구적인 통증에 시달리고 결국 걸을 수 없게 된 사람이 많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지주망령은 아직 정확히 알지 못하는 질환으로 척추를 싸서 보호하는 삼겹의 막 중 가운데 막이 손상된 상태다. 신경이 위축되고 반응 조직으로 변하여 척수에 계속적인 압박을 가한다. 검사하기 위해서 한 것이 평생 요통을 유발한다는 얘기예요. 물론 100% 그런다는 뜻은 아닙니다. 59페이지에 골밀도 촬영 검사에 대한 건데 골밀도요, 골밀도. 검사 장비는 정밀하지 못하여 검사할 때마다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골밀도 검사의 근거가 되는 가설 자체의 의문을 가지게 된다. 예를 들어 뼈에 있는 밀도에 있어 측정 가능한 밀도가 있어 이게 말이 좀 이상해. 밀도에 있어 측정 가능한 뼈가 소실되면 효과적으로 치료하는 방법이 있다는 가설이다. 그러니까 골다공증도 이거 가설이라는 얘기예요. (60페이지에) 사실 골 용량, 골밀도를 측정하는 모든 검사들이 필요 없을지 모른다. 골밀도가 반드시 뼈의 단단함과 관련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불소는 골밀도를 크게 증가시켜주지만 골 강도는 감소시킨다. 그 골밀도가 필요할까요? 골 강도가 필요할까요? 골밀도는 물론 둘 다 빵빵하면 좋긴 하겠죠. 그런데 골밀도는 좀 약해도 골 강도가 세지면 우리가 뼈 부러질 일은 없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과연 올바른 검사냐는 거예요. 그 다음에 CT 검사. CT 검사, 그러니까 CT 검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CT 검사 때 환자가 노출되는 방사선 양은 통상적 X선 검사에 비해 훨씬 많다. 아동들에게 CT 검사는 특히 위험하다. 아동들은 신체 크기가 작음에도 불구하고 성인용 X선을 사용하기 때문에 필요량의 5배까지 방사선에 노출되어 암으로 이어질 수 있다. 백혈병이죠. 아이들한테 걸리는 게. 방사선 치과 가서 막 방사선 쐬고 치열 막 찍고 근데 납 앞치마도 안 두르고 모자도 안 쓰고 63페이지에 엄청난 양의 방사선을 방출하는 외에도 CT 검사는 백내장이나 핵경화와 같은 수정체 혼탁 질환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갑상선 기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방사선에 가장 약한 게 갑상선이라고.
갑상선은 우리 에너지 대사하고 관련이 있거든요. 에너지 대사가 안 일어나죠. 그래서 갑상선 질환에 걸리게 되면 굉장히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거든요. 또 자기 공명 영상 검사 MRI죠. 문제는 자석체를 멀리 날려버릴 정도로 강력한 자기장을 인체에 가할 때 장기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누구도 알지 못하는 점이다. 자기는 몸에 도움은 되지만 너무 양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죠. 산삼이 좋다고 산삼을 한꺼번에 100뿌리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좋을까요? MRI 검사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폐소공포증도 큰 문제가 된다. MRI 검사를 받는 환자들의 3분의 1이 검사를 포기할 정도의 폐소공포증을 느낀다. 폐소공포증까지 느낀다네요. MRI 검사의 강력한 자기장이 나의 뇌세포들에 영향을 준 것이 틀림없다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2주 동안이나 악몽을 했답니다. MRI 검사를 하면서 55분 동안 그 안에 있었는데 폐쇄공포증 때문에 악몽에 시달렸대요. 국소적인 발열은 MRI 자기장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문제점이다. 악이나 마취 상태의 환자들에게는 이로 인한 위험이 증폭된다. 어쩔까요? 열심히 받아야죠. 건강을 해서. 그 다음에 뭐 실험실 검사라고 하는데 67페이지에 란셋의 편집자는 여러 가지 통상적 진단 검사들이 시간과 돈의 낭비일 뿐이라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란셋은 의학 전문 저널지죠. 여기에는 입원할 때 기본적으로 시행하는 혈액 검사들도 포함된다. 그러니까 혈액 검사도 필요 없는 검사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통상적인 혈액 검사 및 소변 검사를 받는 환자 630명 중 6명에게서만 질병이 확인되었다는 연구가 있다. 6명 찾아내기 위해서 630명한테 검사를 하는 거예요. 쓸데없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내시경 검사에 대한 얘기가 71페이지에 있는데 의사들은 위내시경 검사를 매우 흔히 시행하고 있지만 여기에도 많은 위험이 따른다. 식도나 위장, 십이지장 또는 소장벽에 천공, 구멍 뚫리는 거예요. 감염, 마취제에 대한 부작용 등이 심하면 사망할 수도 있다. 굉장히 공포스러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맨정신에 못하는 분들이 수면 내시경을 하는 거고요. 그냥 보기만 해도 겁나요. 뭐냐면 입에다가 하얀 마우스 같은 거 물고 그 속으로 그 호수에 카메라 있는 걸 들려 보내는 거잖아요. 광섬유 내시경이 살균 처리에 소홀하여 병원 내에서 집단 감염이 자주 발생하는 것도 내시경 검사로 인해 최근에 자주 발생하는 또 다른 문제점이다. 소독을 잘 안 해가지고요. 헬리코박터 파이로리균이 오염되는 경우도 많다는 얘기예요. 다른 세균들하고. 미국 식품의약청의 자료에 의하면 모든 내시경들의 4분의 1 정도에는 살균 처리를 했음에도 10만 종 이상의 박테리아가 서식하여 교차 감염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발표를 했답니다. 또 생검하는 거. 생검은 뭐냐면 암이 의심된다 그러면 생조직을 뜯어내는 걸 생검이라고 하거든요. 신체 부위의 영상만으로 문제를 찾아내지 못할 때 의사들이 현미경으로 검사하기 위해 신체 일부를 떼내는 경우가 있다. 신체 조직을 떼어내거나 체액을 뽑는 시술로 생검, 골수천자 또는 척수천자 등이 그러한 검사 방법들이다. 이 생검을 하는데도 문제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검사에는 오류의 가능성이 많고 큰 위험이 따를 수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어떠한 검사건 피해야 한다. 그리고 검사를 받기 전에 문진과 이학적 검진, 진찰이라는 거예요. 해달라고 요구해야 된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안 하죠. 그냥 시키는 대로 다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몰라서 그럴까요? 아니면은 그냥 전문가라고 생각을 하는 걸까요? 전문가 선생님들 맞죠? 전문가 선생님들 맞는데요. 내 몸은 전문가의 소견에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고요. 내 생각과 내 생활 속에서 내 몸은 내 말을 듣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제가 뭐 검사 받지 마라 이런 뜻은 전혀 아니고요. 검사를 받더라도 신중하셔야 되고 한 번 더 생각해 보셔야 되고 특히 아이들 데리고 치과나 본인이 치과 갔을 때 반드시 앞치마, 그 다음에 하이바
납 모자 달라고 하셔야 됩니다. 근데 아마 납 모자는 포기하셔야 될 거예요. 갖춘 병원이 없더라고요. 앞치마를 쓰라고 지금 앞에서 어느 분이 얘기를 하는데 그거 물고 앞치마 써도 이 앞면이 다 개방이 돼 있단 말이에요. 갈라 쳐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앞치마라도 납 앞치마라도 폐도 보호해야 되고 심장도 보호해야 되고 뇌도 보호해야 되니까 알아서 그걸 뒤집어 쓰시든 하시면서 검사 받을 때는 항상 신중을 기하시고 또 외출했다 들어오시면 손 씻고 가글 하시고 해서 개인 면역에 또 힘쓰는 한 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